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면서도 가장 위대했던 한 인물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이산. 그는 누구였을까요? 역사책에는 개혁군주, 문예 부흥을 이끈 성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업적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슬픔이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왕관 뒤에 숨겨진 인간 이산의 삶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눈물과 피로 얼룩진 그의 생애를 함께 걸어가 보시겠습니까? 1762년,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잔인한 여름이 시작됩니다. 당시 11살이었던 세손 이산에게 그 여름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악몽으로 남게 됩니다. 할아버지 영조와 아버지 사도세자의 갈등은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사도세자, 그는 영조의 아들로 태어나 세자에 책봉되었지만 아버지의 끊임없는 질책과 압박에 시달렸습니다. 영조는 완벽주의자였습니다.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죠. 이것도 못하느냐? 세자가 이래서야 되겠느냐? 매일같이 쏟아지는 꾸중에 사도세자는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세손 이산은 그런 아버지를 지켜보며 자랐습니다. 때로는 궁궐 담장 밖으로 나가 백성들의 옷을 입고 거리를 배회하시는 아버지. 이상한 행동을 하시고 가끔은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시는 아버지. 어린 세손은 그 숨막히는 긴장 속에서 할아버지의 분노와 아버지의 광기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며 숨죽여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겪는 고통은 고스란히 어린 아들의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날, 영조의 서리빨 같은 명령이 떨어집니다. 창덕궁 휘령전 앞들에 놓인 커다란 뒤주. 그것은 사람이 들어갈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왕의 명령에 따라 사도세자는 그 좁고 어두운 나무 상자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어린 세손은 할아버지의 옷자락을 붙잡고 엎드려 울며 빌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부딪혀 피가 나도록 애원했습니다. 할밤아마, 아비들 살려주시옵소서. 하지만 영조는 차가운 눈빛으로 손자를 외면했고 어린 세손을 밖으로 끌어내게 했습니다. 뒤주의 뚜껑이 닫히고 그 위에는 굵은 밧줄이 묶였습니다. 그리고 그 위엔 다시 큰 돌이 올려졌습니다. 한낮에 땡볕 아래 놓인 뒤주 안에서 아버지의 신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살려달라는 비명이었고 그 다음에는 물을 달라는 애원이었다가 긁히는 소리, 그리고 마침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장 8일. 그 끔찍한 8일 동안 어린 이산은 아버지가 서서히 죽어가는 과정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습니다. 28의 젊은 나이에 아버지는 그렇게 굶주림과 갈증, 그리고 폭염 속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들 이산이 지켜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세손 이산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왕손이 아니었습니다. 죄인의 아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신하들은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봤고 궁궐 안에서조차 그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영조는 손자에게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조금만 게을러도, 조금만 실수를 해도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너도 네 아비처럼 될 셈이냐? 그 한마디는 어린 이산의 가슴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그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밤을 새워 책을 읽었고 낮에는 할아버지 앞에서 완벽한 손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뒤주 속에서 울부짖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11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산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둘러싼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해졌다고 할 수 있었죠. 당시 조선의 정치는 단파 싸움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세력은 노론, 특히 노론 벽파였습니다. 그들은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세손 이산의 존재는 그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이산이 왕위에 오른다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복수를 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세손을 철저히 무시하고 견제했습니다. 어느 날 조정회의가 있었습니다. 차기 왕이 될 세손이었지만 신하들은 그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중요한 국정 사안을 논의하면서도 세손의 의견은 묻지 않았습니다. 노론의 실세였던 홍인하는 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궁께서는 노론과 소론을 알 필요가 없으며 이조판서와 병조판서를 누가 할지 알 필요가 없으며 조정의 일 또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차기 왕에게 정치를 알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신하. 이것이 바로 하극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손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으니까요. 밤이면 세손은 분노와 굴욕감에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철저히 감정을 숨겼습니다. 웃을 때도 조심스럽게, 말할 때도 신중하게. 단 한 번의 실수가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책 속에 파묻혔습니다. 역사서를 읽고 경전을 외우고 정치와 군사에 관한 책들을 탐독했습니다. 언젠가 올 그날을 위해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공부벌레라고 불렀습니다. 밤낮으로 책만 읽는 세손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 독서는 단순한 학문 수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갑옷을 만드는 과정이자 언젠가 찾아올 그날을 위해 칼을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776년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할아버지 영조가 83세의 나이로 승하한 것입니다. 이제 25살이 된 세손 이산, 그가 조선의 제22대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온 조정이 긴장감에 휩싸인 가운데 열린 즉위식. 옥좌에 앉은 정조는 무거운 침묵을 깨고 신하들을 향해 첫 일성을 터뜨립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 짧고 묵직한 한마디에 대전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노론 벽파의 신하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는 지난 14년 전의 일을 잊지 않았다는 선언이자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세력들을 향한 서늘한 선전포고였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권력이 저절로 손에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정은 여전히 거대한 기득권 세력인 노론이 장악하고 있었고 정조는 고립무원이었습니다. 왕명조차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조는 치밀한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는 피를 부르는 숙청 대신 시스템을 바꾸는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정조는 전략을 세웁니다. 첫째, 인재를 키우자. 1776년 정조는 규장각을 설립합니다. 왕실 도서관이자 학술 연구기관인 규장각에 능력 있는 젊은 학자들을 모았습니다. 신분과 당파를 따지지 않고 오직 실력만으로 사람을 뽑았습니다. 서울 출신의 박제가, 서자였던 이덕무, 남인 가문의 정약용. 이들은 모두 당파와 신분의 제약 때문에 제대로 능력을 펼치지 못했던 인재들이었습니다. 정조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그들은 왕의 개혁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었습니다. 둘째, 왕권을 강화하자. 1785년 정조는 장용령을 창설합니다. 왕을 직접 호위하는 친위 부대였죠. 기존의 군대는 노론 벽파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장용령은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는 군대였습니다. 드디어 정조는 자신을 지킬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셋째,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자. 정조는 밤낮으로 국정을 돌봤습니다. 억울한 옥사를 풀어주고 탐관오리를 처벌했습니다. 가뭄이 들면 직접 기우제를 지냈고 흉년이 들면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구했습니다. 신하들이 자신을 견제할 때 정조는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맞섰습니다. 왕은 백성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점차 조정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조의 능력과 통찰력 앞에서 반대파들도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이성과 완벽한 논리로 무장한 천재 군주였습니다. 하지만 위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교묘해졌죠. 1777년 즉위한 지 1년도 안 되어 첫 번째 암살 시도가 있었습니다. 노론 벽파의 핵심 인물들이 역모를 꾸몄습니다. 다행히 사전에 발각되어 막을 수 있었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785년
정조의 침전인 조년각에 자객이 침투했습니다.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도둑이 대내로 들어왔다. 지붕 위에서 기와 조각을 던지고 돌을 던지는 소리가 났는데 마치 사람이 걷는 소리 같았다. 궁궐 안에서조차 정조는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정조는 밤에 옷을 벗지 않고 잠을 잤습니다. 항상 칼을 옆에 두고 책상 위에는 촛불을 밝혀두었습니다. 잠들었다가 습격을 당할까봐 밤새도록 책을 읽으며 깨어 있었습니다. 왕이 밤에 마음 놓고 잘 수 없다는 것, 이것이 당시 정조가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정조는 매번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지만 그 과정에서 심신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늘 긴장 상태로 살아야 했고 누구도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신하가 충성을 맹세해도 그가 진심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을 때도 독이 들어있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궁궐은 화려했지만 정조에게는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백성을 위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외로운 싸움 속에서 단 한 사람, 그의 곁을 지켜준 여인이 있었습니다. 1762년 그 잔인했던 여름,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주 속에서 죽어가던 바로 그해 한 소녀가 궁궐로 들어옵니다. 성덕임, 훗날 의빈 성씨가 되는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정조의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는 나인이었습니다. 작고 단정한 아이, 죄인의 아들이라 손가락질 받던 어린 새손 곁에 그녀는 늘 조용히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그녀를 자연스럽게 자주 볼 수 있었고 슬픔과 외로움 속에서 자라던 이산에게 그녀의 존재는 작은 위로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를 피하고 무시할 때 그녀만은 변함없이 따뜻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동정하지 않으며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지옥 같은 궁궐에서 서로의 키가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동무 같았던 마음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으로 변해갔습니다. 정조의 나이 15이 되던 해 세손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마음을 전합니다. 내 곁에 있어라.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손마마. 세손빈 마마께서 아직 후사가 없으신데 제가 어찌 감히 먼저 은총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울면서 거절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왕의 청을 밀어낸 것입니다. 보통의 왕이라면 화를 냈을 겁니다. 하지만 정조는 그녀를 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단호한 의리를 존중해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것이 무려 15년이나 걸릴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당시 궁녀들이 보통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승은을 입는 것과 비교하면 늦은 나이에 후궁이 되어 30세에 첫 출산을 한 것은 파격적으로 늦은 일입니다. 정조가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30살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1781년 마침내 정조는 다시 그녀에게 청합니다. 이제는 내 곁에 와도 되겠느냐? 이번에는 그녀도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15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1782년 정조가 31살이 되던 해 의빈성 씨는 정조의 첫 아들을 낳습니다. 문효세자였습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 30. 손이 귀했던 왕실에서 세자를 낳은 그녀는 궁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조는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이 낳아준 아들, 왕위를 이을 세자.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1784년에는 딸을 낳았습니다. 가족이 생겼고 정조는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1786년 문효세자가 5살의 어린 나이에 홍역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정조와 의빈성 씨는 통곡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회복하지 못한 의빈 성씨마저 셋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향년 34이었습니다. 정조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했습니다. 신하들이 전하, 옥체를 돌보소서라고 간청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왕이 후궁의 묘지명을 직접 쓴 것은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조는 밤새 먹을 갈아 그녀의 묘지명을 직접 써내려갔습니다. 사관이 기록한 실록이 아닌 남편이 아내에게 직접 쓴 편지였습니다. 연모한다. 참으로 연모한다. 너의 근본이 굳세어서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다. 무뇨세자가 죽은 후 셋째가 되어 다시 우리 곁에 찾아올 줄 알았건만 하늘과 땅은 오히려 사이를 더 떨어뜨려 놓았다. 이로써 마음 한가운데가 참 슬프고 애가 타며 칼로 베는 것처럼 아프다. 너는 무뇨세자의 곁에 묻혔으니 가서 위로하고 받들어라. 사랑한다. 참으로 속이 탄다. 네가 죽고 나서 나와 헤어졌다. 나는 비로소 너의 죽음을 깨달았다. 너 또한 내가 슬픔을 잊을 수 없다는 것을 슬퍼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제 내 마음은 의지할 곳이 없게 되었다. 철저한 이성주의자였던 정조가 남긴 기록에는 한 남자의 절절한 슬픔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를 잃은 후 정조는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밤마다 그녀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고 건강은 날로 악화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1790년 의빈성 씨가 세상을 떠난 지 4년 후 정조는 다른 후궁 수빈 박 씨에게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훗날 순조가 되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빈성 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정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이루어야 할 꿈이 있었으니까요. 1789년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양주에서 수원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수원 화성입니다. 화성은 단순한 성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조가 꿈꾸던 이상 국가의 모델이었습니다. 당파 싸움 없는 세상, 신분의 차별 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백성이 주인인 나라. 정조는 화성을 통해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화성 건설에는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이 동원되었습니다. 정약용이 설계한 거중기로 무거운 돌을 옮겼고 농로로 효율적인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급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토목공사는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하는 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일한 만큼 돈을 지급했고 밥을 제공했습니다. 백성이 땀 흘려 일했으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정조의 이런 태도에 백성들은 감동했습니다. 화성 건설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예상보다 빠른 시간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796년 화성이 완공됩니다.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화성 행차를 합니다. 8일간의 행차였죠. 그 행차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묘를 참배하고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며 과거 시험을 열어 인재를 뽑았습니다. 무예를 시험하고 노인들을 위한 잔치를 열었습니다. 정조는 백성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삶을 직접 보고 들었습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화려한 불꽃놀이가 수원 하늘을 수놓았습니다. 백성들의 환호성이 울려 퍼졌고 정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아들이 이곳에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화성은 정조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정조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1800년 여름, 정조는 갑자기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종기가 등에 생겼고 그것이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원들이 치료를 했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로 악화되었죠. 6월 28일, 정조는 침상에 누워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정조는 자신의 몸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세자를 잘 보필해달라. 그 아이는 아직 어리다. 부디 잘 부탁한다. 그리고 6월 28일 밤, 정조는 마지막 숨을 거둡니다. 향년 49세. 너무나 짧은 생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왕이 순식간에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말 자연사였을까? 혹시 독살당한 것은 아닐까?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조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득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평생 쌓아온 노론 벽파였죠. 정조가 죽은 후 어린 순조가 즉위했고 순조의 외척이 권력을 잡았습니다. 정조가 그토록 키워온 개혁 세력들은 하나둘 숙청되었습니다. 규장각은 유명무실해졌고 장육령은 해체되었습니다. 정조가 꿈꾸던 개혁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수원 화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정조 없는 화성은 그저 빈 성곽에 불과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만약 정조가 10년만 더 살았더라면 조선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에 만약은 없습니다. 정조가 떠난 지 2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개혁군주? 문예부흥의 주역? 수원 화성을 만든 왕? 물론 그런 업적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왕관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11살의 아버지를 잃은 소년, 평생을 죄인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던 사람, 밤마다 암살의 공포에 떨며 칼을 옆에 두고 잠들어야 했던 왕, 15년을 기다려 사랑하는 여인과 겨우 9년을 함께했던 남자, 그리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웠던 사람. 정조의 삶은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비극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상처를 품고 살았지만 그 상처로 세상을 비추려 했습니다. 그가 만든 규장각에서는 수많은 학자들이 공부했고 그들이 쓴 책들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가 건설한 수원 화성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200년이 지난 지금도 그곳을 찾는 사람들은 정조의 꿈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남긴 수많은 글과 시는 후대 사람들에게 위로와 영감을 줍니다. 정조는 이렇게 썼습니다. 군주는 백성의 하늘이요,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다. 근본이 튼튼해야 나라가 편안하다. 나는 비록 왕으로 태어났으나 백성을 위해 존재할 뿐이다. 그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화려한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한 신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정조의 생애는 어떠셨습니까?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정조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실수도 했고, 한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꿈꾸던 세상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뿌린 씨앗은 후대에 꽃을 피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신분의 차별 없이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백성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것이 바로 정조가 꿈꾸던 세상 아니었을까요? 정조이산, 조선의 비극적 천재군주. 비록 49년의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삶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법을,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법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기다리는 법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보다 더 큰 꿈을 위해 사는 법을 정조는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한밤중에 홀로 책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던 그 왕, 칼을 옆에 두고 잠들어야 했던 그 사람, 사랑하는 이를 너무 일찍 떠나보내야 했던 그 남자. 그가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대의 꿈은 무엇인가? 그대는 그 꿈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여러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정조가 꿈꾸던 세상,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조선의 태양은 한낮에 지고 말았지만 그가 남긴 빛은 아직도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정조이산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고통을, 그의 사랑을, 그의 꿈을,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갑시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